1837년 크리스마스 이브, 독일 바이에른 왕국의 명문가 비텔스바흐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입안에 치아 하나를 가지고 태어나 행운의 아이라 불렸던 이 소녀의 이름은 엘리자벳. 하지만 우리에겐 시시라는 애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당시 유럽은 엄격한 귀족 문화와 근대화의 물결이 충돌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시시가 자란 포세노펜 성은 그 모든 세상의 소음에서 비껴나 있었습니다. 뮌헨 근교의 슈타른베르크 호숫가에 위치한 이 성은 화려한 궁전이라기보다는 소박하고 평화로운 별장에 가까웠습니다. 시시는 이곳에서 여름의 햇살과 호수의 물안개를 친구 삼아 자라났습니다. 시시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그녀의 부모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먼저 아버지 막스 공작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궁정 예법을 혐오해 늘 서커스단과 어울리거나 시장터에서 맥주를 마시며 시민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방랑자였죠. 그는 어린 시시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시시야, 사람들은 왕관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줄 알지만 사실 그것은 남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무거운 돌덩이란다. 너는 저 들꽃처럼 사람의 법이 아닌 자연의 법을 따라 살아가거라. 시시는 아버지를 열렬히 사랑했고 그를 닮아갔습니다. 반면 어머니 루도비카 공작 부인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바이에른 국왕의 딸로서 뼈저린 출신 성분의 열등감을 품고 살았습니다. 남편의 기행을 참아내며 그녀가 집착한 것은 단 하나. 자식들을 유럽 최고의 명문가로 시집보내 자신의 위신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녀는 시시가 맨발로 숲을 뛰어다닐 때마다 한숨을 쉬며 꾸짖었습니다. 엘리자벳, 제발 공주답게 행동해라. 넌 네 언니 헬레네를 좀 닮을 수 없니? 그 아이는 벌써 완벽한 황후의 자질을 갖추지 않았느냐. 가족 구성원 중 시시와 가장 대비되는 인물은 언니 헬레네였습니다. 애칭은 네네. 헬레네는 시시보다 3살 위였고 어머니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완벽한 공주의 표본이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지만 예의 바르고 기품이 있었죠. 시시는 언니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황실의 복잡한 예법을 배우느라 골머리를 앓을 때 시시는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가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거나 다친 새를 치료해주곤 했습니다. 시시에게 헬레네는 언젠가 멀리 떠날 귀한 분이었고 자신은 아버지 곁에서 평생 숲을 지킬 야생마라고 믿었습니다. 두 자매는 누구보다 친밀했지만 그 친밀함 아래에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운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시시는 평소처럼 치마가 찢어지는 줄도 모르고 나무 위에 올라가 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에는 자유, 바람, 그리고 이름 모를 방랑자에 대한 동경이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어머니 루도비카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게 성안을 울렸습니다. 헬레네, 시시, 당장 안으로 들어오너라. 오스트리아에서 편지가 왔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의 어머니, 즉 시시의 이모인 조피 대공비가 헬레네를 맞선 상대로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루도비카의 얼굴엔 평생 기다려온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루도비카는 헬레네의 맞선 자리에 시시를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헬레네의 긴장을 풀어줄 들러리, 그리고 그저 바람을 좀 쐬어줄 심산이었죠. 시시는 들뜬 마음으로 짐을 쌌습니다.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언니의 약혼을 축하해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떠나기 전날 밤 시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신의 검은 눈동자와 햇살에 그을린 피부,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시는 기이한 꿈을 꿉니다. 자신이 쓴 면사포가 거대한 거미줄로 변해 온몸을 칭칭 감는 꿈이었죠.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시시의 방으로 언니 헬레네가 들어옵니다. 헬레네는 평소답지 않게 창백한 얼굴로
시시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시시, 왠지 무서워.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 자매의 모습은 영영 바뀌어버릴 것만 같아. 두 자매를 실은 마차는 다음 날 새벽 안개 자욱한 포세노펜을 떠나 잘츠부르크의 베드이슐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언니 헬레네의 영광일지 아니면 시시의 비극일지 모른 채 말이죠. 1853년 8월 베드이슐은 황제의 생일 축하 연회 준비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루도비카 공작 부인은 마차 안에서 언니 헬레네의 머리칼을 몇 번이고 다듬으며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안주인이 되는 길은 이토록 험난한 것이라며 헬레네에게 완벽한 예법을 상기시켰죠. 하지만 하늘도 이 운명의 장난을 도우려는 듯 했을까요? 도착 직전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친척의 죽음으로 입어야 했던 헬레네의 검은색 상복 드레스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졌고 공들여 올린 머리는 습기에 젖었습니다. 반면 아무런 기대도 없이 따라온 시시는 빗방울이 맺힌 얼굴로 오히려 생기 있는 모습이었죠. 별장 안에서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실권자 조피 대공비가 아들 요제프를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감정보다는 제국을 선택하라고 교육해온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제프, 오늘 네가 만날 헬레네는 바이에른 왕실의 기품을 갖춘 아이다. 그녀가 네 옆에서 이 무거운 제국을 떠받쳐줄 기둥이 될 것이다. 23살의 젊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는 지쳐 있었습니다. 혁명과 전쟁,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살던 그에게 결혼은 또 하나의 정무에 불과했죠. 그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결정을 거스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두 가문이 마주 앉았습니다. 루도비카는 긴장한 헬레네를 앞세웠고 헬레네는 교육받은 대로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요제프의 시선은 헬레네의 어깨 너머 젖은 머리를 털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안을 구경하던 16살 소녀 시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황실 예법에 따르면 황제는 맞선 상대인 헬레네에게 말을 건네야 했지만 요제프는 자신도 모르게 시시에게 물었습니다. 공주, 당신은 이 비를 뚫고 오느라 힘들지 않았나요? 시시는 황제의 질문이 자신에게 향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배운 세련된 화법 대신 특유의 솔직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비보다는 마차 안의 잔소리가 더 힘들었는걸요, 전하. 하지만 베드이슐의 숲은 정말 아름답네요. 요제프는 그 순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헬레네에게서는 황후의 의무가 보였지만 시시에게서는 자신이 평생 가져보지 못한 생명력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찻자리가 끝난 뒤 조피 대공비는 아들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요제프, 내가 꽃다발을 주어야 할 사람은 헬레네다. 시시는 아직 어린애야. 예의도 모르고 교양도 부족해. 그때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적이었던 요제프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헬레네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시를 보는 순간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제 옆에 없다면 저는 이 황금 왕관 아래에서 질식해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효자 요제프가 생애 처음으로 저지른 가장 로맨틱하고도 잔인한 반란이었습니다. 무도의 밤 요제프 황제는 모든 이가 보는 앞에서 청혼의 증표인 꽃다발을 헬레네가 아닌 시시에게 바쳤습니다. 무도의 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완벽한 황후를 꿈꿨던 헬레네는 수치심과 슬픔에 몸을 떨며 무도의 장을 뛰쳐나갔고 루도비카 공작 부인은 기쁨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딸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시시는 요제프의 손을 잡았지만 환희보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언니의 눈물 어린 뒷모습,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쏘아보는 조피 대공비의 차가운 눈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시는 요제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제가 정말 황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요제프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로 거대한 황실의 그림자가 시시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시시는 직감했습니다. 요제프를 선택한 대가로 자신이 사랑했던 바이에른의 숲과 가족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제 시시는 포세노펜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것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 그리고 그보다 더 차가운 황실이라는 전쟁터였습니다. 우연한 선택으로 황제의 연인이 된 시시. 이제 그녀는 정든 바이에른을 떠나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화려한 제국, 오스트리아의 심장부 빈으로 향합니다. 바이에른을 떠나 빈으로 향하는 화려한 유람선 위. 시시는 배낭간을 붙잡고 멀어지는 고향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강변에 나와 우리의 어린 황후를 외치며 꽃잎을 뿌렸지만 시시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아버지 막스 공작 대신 엄격한 시종들과 어머니 루도비카가 있었습니다. 루도비카는 딸의 옷매무새를 끊임없이 고치며 속삭였습니다. 시시, 이제 넌 더 이상 말썽꾸러기 아이가 아니야. 오스트리아의 얼굴이자 합스부르크의 자존심이지. 제발 그 멍한 표정 좀 치우고 황후답게 웃어라. 시시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나의 자유는 저 강물에 떠내려가고 남은 것은 금칠을 한 감옥뿐이다. 드디어 도착한 빈의 샘부른 궁전. 시시는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궁전의 모든 창문에는 수천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죠. 그 정점에는 시시의 이모이자 이제는 시어머니가 된 조피 대공비가 서 있었습니다. 조피는 환영의 포옹 대신 날카로운 눈으로 시시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정돈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피부, 바이에른의 떼약볕에 너무 노출됐어. 황후의 피부는 상아처럼 투명해야 한다. 당장 우유 목욕을 준비시키고 내일부터는 외출을 금한다. 요제프 황제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시의 손을 잡았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 앞에서는 침묵했습니다. 시시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황제조차 이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결혼식 전후로 시시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조피 대공비는 시시의 시녀들을 모두 자신의 신복으로 교체했습니다. 시시가 옷을 갈아입을 때도, 세수를 할 때도, 심지어 요제프와 단둘이 있을 때도 시녀들은 문 뒤에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시시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 방에서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게 미칠 것 같아요. 하지만 조피 대공비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황후는 개인의 공간이 없다. 네 몸조차 네 것이 아니라 제국의 재산임을 잊지 마라. 내가 먹는 것, 자는 것, 심지어 내가 쓴 일기장까지 내가 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예법이다. 시시는 궁전 안의 화려한 가구들이 자신을 조여오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결혼식 날, 빈의 아우구스티노 성당은 전 유럽에서 온 귀빈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시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은사로 수놓아져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무게는 16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웠습니다. 면사포를 쓰기 전 시시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도비카가 다급히 화장을 고치며 물었습니다. 왜 우니? 전 세계가 널 부러워하는데. 시시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결혼식이 아니에요. 시시라는 아이의 장례식이죠. 저 성당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는 제가 알던 저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성당 안으로 입장하는 시시의 뒤로 웅장한 오르간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시시의 귀에는 그것이 거대한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결혼식의 밤,
화려한 연회가 끝나고 요제프와 시시만 남은 침실. 하지만 그곳조차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서는 조피 대공비의 지시를 받은 시녀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조피 대공비는 예법을 핑계로 합방 결과를 확인하러 들이닥쳤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을 붉힌 시시는 남편 요제프에게 매달렸습니다. 전하, 제발 저를 이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세요. 전하만은 제 편이 되어주셔야 하잖아요. 요제프는 시시를 안아주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문 밖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발소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시의 방 구석에서 발견된 의문의 물건 하나. 그것은 바이에른에서 가져온 시시의 소중한 인형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시시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 동심과 자유는 용납되지 않는다. 결혼 후 시시의 일상은 말 그대로 감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궁정 귀족들은 바이에른에서 온 이 어린 황후를 교육받지 못한 시골뜨기라며 뒤에서 비웃었습니다.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보다 바이에른 방언이 편했던 시시는 말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는 승마였습니다. 말 위에 올라 쇤부른의 정원을 미친 듯이 달릴 때만 그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피 대공비는 이마저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황후, 품위 없이 말이나 타는 행동은 제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제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조피 대공비의 예언대로 결혼 1년 만에 시시에게 첫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요제프 황제는 기뻐했지만 조피 대공비에게 시시의 임신은 그저 제국의 후계자를 생산하는 공정에 불과했습니다. 조피는 시시의 방을 아예 자신의 처소 옆으로 옮기게 했고, 의사와 시녀들을 동원해 24시간 내내 시시를 통제했습니다. 시시는 입덧으로 고생하며 창밖의 숲을 보고 싶어 했지만 조피는 커튼을 굳게 닫았습니다. 햇빛을 많이 보면 아이의 피부가 상한다. 고기 국물을 마셔라. 걷지 말고 누워 있어라. 시시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후계자를 담고 있는 황금 그릇이 된 것 같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남편 요제프는 국무에 바빠 밤늦게야 돌아왔고, 어머니의 처사가 지나치다는 시시의 눈물 섞인 호소에도 어머니는 경험이 많으시니 다 너를 위한 것이라며 방관했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시는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만나면 이 모든 외로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시시가 아이를 품에 안기도 전 조피 대공비가 아이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기력이 좋구나. 이름은 내 이름을 따서 소피라고 하겠다. 시시, 너는 이제 쉬어라. 아이의 양육은 내가 맡을 것이다. 시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아이예요. 제가 젖을 먹이고 제가 키우겠어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조피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같이 어린애 같은 애미가 아이를 키우면 제국의 공주를 망칠 뿐이다. 아이는 내가 정한 유모들과 궁정 교육관들이 키울 것이다. 시시의 방 바로 옆에 육아실이 있었지만 시시는 아이를 보러 갈 때마다 조피 대공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가끔 아이를 보러 가도 시녀들은 조피의 눈치를 보며 시시를 가로막았습니다. 대공비께서 지금 공주님이 주무시는 시간이라 아무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폐하. 자신의 아이를 바로 옆방에 두고도 만날 수 없는 고통. 시시는 밤마다 닫힌 문 앞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녀는 궁전 식구들에게 아이도 돌볼 줄 모르는 무능한 황후라는 낙인이 찍혔고,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시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결심합니다.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내 아이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강해져야 해. 시시는 요제프를 찾아가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전하, 저를 헝가리 순방에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소피도 함께 데려가야겠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전하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시신은 요제프를 찾아가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전하, 저를 헝가리 순방에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 소피도 함께 데려가야겠습니다.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는 다시는 전하의 얼굴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시시의 서슬 퍼런 눈빛에 놀란 요제프는 결국 어머니 조피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시시는 드디어 조피의 손귀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자유로운 헝가리로 떠나게 되죠. 하지만 이 반항이 시시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피의 대가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857년 5월 헝가리의 푸른 초원은 빈의 답답한 궁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웠습니다. 헝가리인들은 빈의 황실을 증오했지만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려 노력하는 어린 황후 시시에게만은 열광적인 환대를 보냈습니다. 시시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감시 없이 딸 소피를 품에 안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보드라운 숨소리를 들으며 시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삶이야. 내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우는 평범한 행복. 하지만 그 행복은 헝가리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신기루처럼 증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방이 중반에 다다랐을 무렵 2살 배기 소피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하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아이의 몸은 이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헝가리의 낯선 풍토병인 장티푸스가 어린 공주의 몸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이죠. 시시는 사색이 되어 아이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새도록 아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리며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제가 고집을 피워 아이를 데려온 것이 잘못이라면 저를 벌하십시오. 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지만 요제프 황제는 국무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야 했고 낯선 타국에서 시시는 오직 시녀들의 싸늘한 시선과 싸우며 홀로 아이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열흘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작은 소피의 호흡이 잦아들었습니다. 시시가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이름을 불렀지만 아이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비통한 선언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폐하, 공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시시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극심한 통고 속에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의 고집이 아이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송곳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요제프 황제는 통곡했지만 빈으로 돌아가는 길은 장례 행렬과 다름없었습니다.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시시를 맞이한 것은 위로가 아닌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의 잔인한 질타였습니다. 조피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시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내 천박한 고집이 제국의 귀한 핏줄을 죽인 것이다. 너는 황후로서의 자격은커녕 어머니가 될 자격조차 없다. 궁정의 귀족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시골뜨기 황후가 제멋대로 굴더니 결국 사달을 냈군. 시시는 이제 도망칠 곳도 자신을 변호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 요제프는 슬픔에 잠겨 어머니의 독설로부터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시시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모든 거울을 천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식사를 거부하고 누구와의 대화도 거부한 채 어둠 속에서 홀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시시가 갑자기 천을 걷어내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창백하고 마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시는 죽었어. 너희들이 원하는 인형이 되어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내 미모는 너희들을 파멸시키는 칼날이 될 것이고 내 고독은 이 제국을 얼려버릴 것이다. 시시는 그날 이후
광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몸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자 자신을 비난한 황실을 향한 조용하고도 치명적인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소피의 장례식 이후 샘부른 궁전에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황후 엘리자벳이 식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과의 식사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시시가 두려워한 것은 시어머니의 독설보다 슬픔에 찌들어 생기를 잃고 추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시시는 생각했습니다. 내게서 아이를 뺏고 내 영혼을 짓밟은 저들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승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뿐이다. 시시는 광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172cm의 큰 키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를 45kg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소고기 6마리 분량의 즙을 짠 기괴한 음료와 오렌지 몇 조각으로 끝났습니다. 가장 지독한 것은 코르셋이었습니다. 시시는 시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더 조여라. 숨을 쉴 수 없을 때까지, 내 허리가 저들의 손바닥 안에 들어올 때까지. 허리둘레 19인치.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가 비명을 질렀고 장기는 뒤틀렸지만 시시는 거울 속에 비친 비현실적으로 마른 자신의 실루엣을 보며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하는 채찍질이었습니다. 시시의 상징인 밤색 머리카락은 발목까지 내려올 정도로 길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손질하는 데만 매일 꼬박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시녀들이 머리를 빗길 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빠지면 시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절망했습니다. 어느 날 시시는 빠진 머리카락을 은쟁반에 담아 요제프에게 보여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전하. 제 젊음이 한 가닥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 머리카락 무게가 내 왕관보다 무겁지만 이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권력이죠. 그녀는 머리카락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지독한 두통을 견디기 위해 밤마다 머리카락을 천장에 달린 고리에 매달고 잠을 청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머리 위에 박힌 다이아몬드 별 장식을 보며 찬탄했지만 그 별들은 시시의 눈물을 먹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제프 황제는 변해버린 아내의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시시의 방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시시,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고깃집 대신 따뜻한 수프라도 한 접시 들란 말이오. 당신이 이렇게 자신을 망치는 걸 더는 볼 수 없소. 하지만 조피 대공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제 자식을 죽인 죄책감을 저런 기괴한 화장술로 가리려는 모양이다. 저 아이는 황후가 아니라 스스로를 박제로 만드는 인형일 뿐이야. 시시는 시어머니의 조롱을 문 너머로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형이 되어 이 궁전의 모든 이들을 자신의 발 아래 꿀리겠노라고 말이죠. 그러던 1858년 시시에게 다시 한번 임신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국이 그토록 기다리던 후계자, 황태자의 탄생이 임박한 것이죠. 하지만 시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임신은 완벽하게 갖고 온 자신의 몸을 파괴하는 침략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삭의 시시는 거울 속에 불어난 몸을 보며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겨누며 시녀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나는 다시는 이 궁전에 내 발로 걸어 들어오지 않을 거야. 요제프 전하에게 전해라. 아들을 낳아주는 대가로 나는 영원한 자유를 요구하겠다고. 드디어 제국의 희망, 황태자 루돌프가 태어납니다. 빈 저녁에는 후계자의 탄생을 알리는 백일발의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요제프 황제는 기쁨에 겨워 시시의 손을 잡았지만 시시의 눈은 초점을 잃고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 소피를 뺏겼던 그때처럼 이 아이 역시
자신의 품에서 자라지 못할 것임을요. 아니나 다를까 산실의 문이 열리자마자 조피 대공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황후 수고했다. 이제 제국이 안정되었구나. 아이는 장차 강인한 군인이 되어야 하니 오늘부터 내가 직접 엄선한 장교들이 아이를 훈육할 것이다. 너는 그저 몸이나 추스르거라. 시신은 온 힘을 다해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소피를 잃은 슬픔이 분노로 바뀌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피 대공비의 교육 방식은 가혹했습니다. 겨우 걸음마를 뗀 루돌프에게 군복을 입히고 한겨울 차가운 물속에 아이를 밀어넣으며 담력을 키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잠든 밤, 방 안에서 총을 쏴서 놀라게 하는 식의 공포교육까지 자행되었습니다. 어린 루돌프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어머니 시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군인 아저씨들이 저를 어두운 방에 가둬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시시는 울부짖는 아들을 안고 요제프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제프는 어머니는 루돌프를 완벽한 황제로 만들려는 것뿐이요. 나도 그렇게 자랐소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시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 궁전도 모두 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1860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시시는 생애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요제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전하, 선택하십시오. 루돌프의 교육권을 내게 돌려주고 조피 대공비를 아이 곁에서 떼어놓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오늘 이 궁전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황후가 없는 제국이 어떤 망신을 당할지는 전하가 더 잘 아시겠지요. 온 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황후가 가출을 선언하다니 요제프는 당황했지만 조피 대공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 갈 테면 가보라지. 저 어린애가 밖에서 며칠이나 버티겠느냐. 하지만 시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기침과 우울증을 핑계로 기후가 좋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황실에 대한 본격적인 태업이자 탈출이었습니다. 마데이라의 푸른 바다를 보며 시시는 비로소 숨을 쉬었습니다. 코르셋을 느슨하게 풀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으며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빈의 황궁은 자신을 죽이는 무덤이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요제프가 보내는 애절한 편지들을 읽지도 않고 불태웠습니다. 2년 뒤 건강을 회복한 시시가 빈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피 대공비는 시시가 기가 꺾여 돌아왔을 거라 확신하며 마중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차에서 내린 시시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미소는 기괴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시시는 조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없는 동안 루돌프가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이제 내 방식대로 아이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시시는 자신의 팔에 은밀하게 무언가를 새겼습니다. 그것은 황실 여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빈으로 돌아온 시시의 방에서는 매일 밤 기묘한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황후가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문신을 새겼다는 것이었죠. 당시 문신은 부두 노동자나 범죄자들이나 하는 천박한 낙인이었습니다. 조피 대공비는 뒷목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황실의 몸에 먹물을 입히다니. 네가 정녕 미친 개로구나. 하지만 시시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이 닻은 제가 이 감옥 같은 궁전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신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시는 이제 요제프 황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금기, 바로 헝가리라는 금단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에 헝가리는 눈엣 가시였습니다.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하는 반항적인 민족이었죠. 요제프 황제는 그들을 무력으로 눌러야 한다고 믿었지만 시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헝가리의 뜨겁고 자유로운 기질이
자신과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헝가리의 귀족이자 혁명가 안드라시 백작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요제프 황제에 의해 교수형 판결까지 받았던 위험한 남자였죠. 폐하, 빈의 공기가 폐하의 숨통을 조인다면 헝가리로 오십시오. 그곳의 바람은 누구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안드라시의 눈빛에서 시시는 요제프에게서 보지 못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승마를 즐기며 헝가리어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피 대공비는 이들을 불륜이라 몰아세웠지만 시시에게 그것은 사랑 이상의 생존을 위한 동맹이었습니다. 시시는 이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요제프를 조종하는 도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제프가 헝가리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할 때마다 시시는 자신의 침실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요제프는 아내의 미모와 사랑에 눈이 멀어 결국 서류에 서명하고 말았죠. 시시는 요제프에게 최후 통첩과 같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전하, 헝가리를 적으로 두면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형제로 받아들인다면 전하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가 될 수 있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아니면 저를 잃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시시가 시어머니 조피 대공비의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제의 유일한 조언자 자리를 꿰차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시시의 뜻대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부다페스트의 대관식 날, 시시는 헝가리 전통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백성들은 황제가 아닌 황후 엘리자벳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빈의 궁전 구석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피 대공비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공들여 쌓아온 합스부르크의 순혈주의가 바이에른의 시골뜨기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시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국의 여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룬 순간 시시의 가슴에는 다시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헝가리를 얻었고 아들 루돌프의 교육권도 되찾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투쟁하느라 사랑하는 감정을 잊어버린 것이죠. 대관식이 끝난 밤, 시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왕관을 보며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기괴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몸을 코르셋으로 더 조여라.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조여. 승리의 맛이 왜 이렇게 비릿한지 모르겠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시시는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도 정치적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끝없는 방랑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시는 이제 황제도 아이들도 제국도 뒤로 한 채 전 유럽을 떠도는 유령 황후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뒤를 쫓는 어두운 그림자,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의 기운은 무엇일까요? 황후 엘리자벳은 1년 중 며칠만 궁전에 머물 뿐 나머지 시간은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등 유럽 전역을 유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떠도는 유령 황후라 불렸습니다. 요제프 황제는 아내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시시, 제발 돌아와줘. 당신이 없는 쇤부르는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오. 내 옆자리에서 나와 함께 늙어가지 않겠소. 하지만 시시는 답장조차 드물었습니다. 그녀에게 요제프는 자신을 가두려는 친절한 간수였고 궁전은 숨을 쉴 수 없는 무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40을 넘어서자 시시의 불안은 광기로 변했습니다. 주름 한 줄, 흰머리 한 가닥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생송아지 고기를 얼굴에 붙이고 잠을 잤습니다. 수천 알의 딸기를 으깨어 그 즙으로 온몸을 마사지했습니다. 체온과 같은 온도의 따뜻한 올리브유에 몸을 담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려 했죠. 그녀의 식사는 더 처절해졌습니다.
소고기즙과 우유, 그리고 가끔 먹는 제비꽃 설탕 절임이 전부였습니다. 시녀들은 굶주림으로 실신하는 황후를 보며 울먹였지만 시신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황후로 기억하는 게 아니야. 나를 아름다운 엘리자베스로 기억하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날, 나의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 거야. 시시가 자신의 미모를 지키기 위해 전 유럽을 방랑하는 동안 그녀가 구했던 아들 루돌프는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루돌프는 어머니를 빼닮아 섬세하고 지적인 청년으로 자랐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의 곁에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루돌프는 여행 중인 어머니를 찾아가 애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 방랑을 멈추고 제 곁에 계셔주세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벽을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겐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시시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놓았습니다. 루돌프,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 나조차 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 너는 황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렴. 나는 자유로워져야겠다. 시시는 아들의 눈에서 흐르는 외로움을 보았지만 그 외로움을 감당할 에너지가 자신에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훗날 합스부르크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시시는 요제프 황제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비운 옆자리가 요제프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상식밖의 선택을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직접 주선한 것입니다. 시시는 빈의 유명한 여배우 카타리나 슈라트를 요제프에게 소개했습니다. 전하, 카타리나는 따뜻하고 상냥한 여인입니다. 제가 곁에 없을 때 그녀와 차를 마시고 산책을 하세요. 그녀라면 전하의 고독을 달래줄 수 있을 겁니다. 남편에게 정보를 직접 골라주는 황후. 빈의 사교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시시는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요제프에 대한 부채의식마저 덜어낸 그녀는 더 먼 바다로, 더 거친 폭풍 속으로 배를 띄웠습니다. 50살이 넘은 어느 날, 시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모든 거울을 깨트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아무도 내 얼굴을 봐선 안 돼. 그날 이후 시시는 가죽 부채와 망사 너울, 커다란 양산 없이는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황후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부채 뒤에 숨은 가느다란 실루엣과 검은 베일 너머로 들리는 서늘한 목소리만 남았죠. 그런데 이때 시시의 꿈속에 죽은 큰딸 소피가 나타나 속삭였습니다. 엄마, 곧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으로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피의 초대일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던 빈 근교에 마이얼링 사냥 별장, 정적을 깨고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별장 안에서 발견된 것은 31살의 황태자 루돌프와 그의 어린 연인 마리 페체라의 차가운 시신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요제프 황제는 집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내 아들, 내 유일한 후계자가 제 손으로 목숨을 끊다니. 하지만 시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식을 듣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것을 모른 척했던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아들의 장례식 내내 검은 베일 뒤에 얼굴을 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비정한 어머니라고 수군댔지만 베일 속 시시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루돌프의 시신 앞에서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루돌프, 미안하다. 내가 어머니 숨이 막혀요라고 말할 때 나는 내 숨을 고르느라 내 손을 잡아주지 못했구나. 너를 이 차가운 제국의 제물로 바친 건 바로 나였어. 시신은 아들이 남긴 유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끝내 새 장문을 열지 못한
한 청년의 처절한 절규가 담겨 있었죠. 시신은 그 절규가 바로 자신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날, 시신은 자신의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별 장식, 형형색색의 부채들을 모두 상자에 넣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인생에 다른 색깔은 없다. 오직 검은색뿐이다. 죽음이 나를 찾아와 이 옷을 벗겨줄 때까지 나는 루돌프를 위해, 그리고 죽어버린 내 영혼을 위해 상복만을 입을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검은 옷과 검은 베일만 고집했습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송받던 그녀는 이제 빈의 백성들에게 검은 유령 혹은 슬픔의 황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신은 이제 더 광적으로 여행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죽기 좋은 장소를 찾는 망령처럼 떠돌았습니다. 요제프 황제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시시, 이제 그만 방황하고 내 곁에서 쉬시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하지 않겠소? 시시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마이얼링에서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은 걸어다니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저를 붙잡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저 바다 너머의 험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시간은 흘러 1898년 9월, 60살이 된 시신은 스위스 제네바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검은 베일을 쓰고 가느다란 양산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곁에는 단 한 명의 시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동행한 시녀 스타레이에게 오늘따라 몸이 가벼운 것 같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그녀를 괴롭혔던 지독한 두통도, 가슴을 짓누르던 우울함도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아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의 적막 혹은 거대한 이별을 앞둔 평화와 같았습니다. 같은 시각 제네바의 한 골목에서 이탈리아 출신의 무정부주의자 루이지 루케니가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프랑스의 오를레앙 공작을 암살해 이름을 떨치려 했지만 공작이 일정을 취소하자 좌절하고 있었죠. 그때 그의 귀에 솔깃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후가 가명으로 이 근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루케니는 시장에서 단돈 몇 프랑을 주고 산 가느다란 송곳을 품에 숨겼습니다. 그는 엘리자벳이 누구인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그저 죽여야 할 권력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 35분, 배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걷던 엘리자벳에게 루케니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슴을 송곳으로 깊숙이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은 그저 남자가 소매치기를 하려다 황후를 밀친 줄로만 알았습니다. 엘리자벳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곧바로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스타레이. 그 남자가 내 가슴을 주먹으로 강하게 친 것뿐이에요. 어서 가요. 배를 놓치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발로 걸어 배에 올랐습니다. 훗날 의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송곳이 심장을 관통했지만 그녀가 평생 자신을 가두기 위해 입었던 강철 코르셋, 이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가 밖으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었던 코르셋 덕분에 마지막 10분의 생명을 선물 받았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엘리자벳은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지며 쓰러졌습니다. 시녀가 다급히 그녀의 코르셋 끈을 풀자 억눌려 있던 선혈이 검은 드레스 위로 솟구쳤습니다. 엘리자벳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것은 자신의 삶을 향한 평생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토록 방황해야 했는지, 왜 사랑받으면서도 고독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지 그녀는 답을 얻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898년 9월 10일 오후 2시 10분
전설적인 황후 엘리자벳은 그렇게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비보를 접한 요제프 황제는 집무실에서 통곡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초상화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요.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녀는 단 한순간도 내 곁에 머물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언제나 그녀의 뒤를 쫓고 있었소. 엘리자벳은 그토록 증오하던 빈의 황실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평생 자유를 꿈꾸며 떠돌았던 그녀는 죽어서야 다시 오스트리아의 황후라는 이름표를 달고 갇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남긴 시와 이야기는 은빛 세장을 뚫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그녀의 초상화 앞에서 발길을 멈춥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고독했던 여인, 자신의 미모를 무기로 삼았으나 그 미모에 갇혀버렸던 비극적인 황후, 엘리자벳, 즉 시시의 이야기는 이제 슬픔이 아닌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했던 한 인간의 전설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실홍실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